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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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표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처음 준비한 교육인데요. 정말 코로나19 이 확산으로 인해서 취소를 해야 할지 연기를 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시도와 그리고 또 경험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방송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네. 좋은 장비로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급하게 또 이렇게 하느라고 그냥 있는 대로 좋지 않은 장비로 이렇게 처음 생방송을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나 중간에라도 방송 사고가 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저희가 얼른 수습할 테니까 너무 깜짝 놀라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고요. 저희 지난 시간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철민 선생님 모시고 민주주의를 좀 쉽게 이해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요. 오늘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요. 민주주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상당한 미남인데 여러분한테 자랑을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렇게 광명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헌법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모두 힘드신데 이렇게 또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게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의 열정이 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저도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쓰던 교환이 있습니다. 강의안이 있고 PPT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전면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아직 다 마무리가 못 돼서요. 조금 이제 완성도는 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는 1시간 동안은 주로 이제 헌법 조문 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래야 헌법에 대해서 감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중간중간에 헌법이란 무엇인지,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아주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에는 제가 준비한 PPT 자료가 또 따로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할 건데요. 그건 좀 여러분이 헌법을 좀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1교시에는 이제 조문을 중심으로 봤다면 현실에서 어떻게 헌법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걸 너무 또 옛날 걸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최근 거 위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인들한테 현재 헌법재판을 쉽게 설명하려고 만든 만화가 있습니다. 웹툰 같이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요약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PPT 자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헌법이라는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의 어떤 효과로서 저는 이제 제가 바라는 바는 여러분이 헌법을 어떤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구나,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거 알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그런 여러분한테 하나의 동의
제가 이제 조문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게 이제 여기 제가 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PPT 자료를 어떻게 하면 되겠죠? 예. 조문은 지금 안 떠 있는 거죠? 조문은 따로 떼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이 조문이 있으면 이거 보면 될게요. 자,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교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간단하게 그 법에 대해서, 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여러분 좀 알아듣기 힘든 외국어를 띄워서 좀 그런데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서 팍타 순투 세르반다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좀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팍타 순투 세르반다라는 것은 요새는 이제 대학교 학부에 이제 법학과가 거의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뭐 거의 학교마다 다 법학과가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학부에 법학과가 있을 때 법대생들이 일하는 때 들어가면 제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팍타 순투 세르반다입니다. 그래서 이거 발음할 줄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뭐 팍타가 다 탁타, 뭐 낙타 이렇게 읽는 애들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막 법을 아는 척 그러면 또 와전돼가지고 내가 뭐 라틴어도 잘한다 막 그러면서 저 틀리게 얘기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팍타라는 거 하는 것은 팍타 이것은 바로 계약, 합의. 해방 이후부터 있었던 건데 그때 거기에 그 정의조 밑에 이게 써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 세워라. 그리고 피아트 유스티티아 무라트 카엘론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의 원리가 바로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이제 서양에서부터 건너왔죠.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 역사 속에서 나온 산물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법의 근본 정신은 이와 같이 단순하다.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의를 지켜라. 당장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스피노자가 얘기한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칸트가 말한 절대명령이라는 게 있죠. 어떠한 경우에도 도덕적인 그 명제는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네, 같은 겁니다.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명의 만약에 사형수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이제 어떤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옛날에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나라가 문을 닫아도 오늘 한 명의 그 범죄자는 다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끝장이 놔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법의 어떤 엄중함이라든가 어떤 그 보편 타당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을 누구도 그걸 존중하려 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내친 김에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법에 대해서 이게 너무 좀 글씨가 작게 돼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아직 법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도대체 헌법이라는 게 뭐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부터 일단 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라고요. 해가지고 그곳에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법이 단계별로 딱 돼 있죠. 맨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맨 위에 헌법이 있어요. 1단계. 이게 법 단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맨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법률이 있고요. 네, 여기 법률. 법률은 여러분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국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법률도 있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도 있고 행정부에서 만드는 대통령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은 누가 만들죠? 헌법은 이것은 국민이 만든 거죠.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2단계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요. 여기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조약. 그래서 우리 헌법 6조에도 보면은 국제법과 조약의 준수 의무를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이건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조약 등 돼 있는데 여기 옆에 이제 국제법이 빠져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의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률, 조약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3단계가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다 만들지 않죠.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러 부처들이 있죠. 그런 데서 이제 자기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 보시면 이걸 대통령령이라고 아마 시행령이라고 보통 합니다. 시행령. 그래서 여러분이 시행령이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 그것은 대통령령과 동의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도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옆에 가로 열고 시행령이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령, 부령이 있는데요. 이거 총리는 국무총리죠. 부령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재부, 행안부, 환경부 이런 데죠. 그래서 부에서 만드는 게 부령, 총리가 만드는 게 총리령인데 이것은 아까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죠. 법률에서 막 이제 하다가 법률에서 다 못 정해. 그러면은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으로 정한다.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이라는 말 대신 시행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사고를 했는데 이게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이라는 뭐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 것 같아요.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놓고 대통령령에 딱 가보면 그게 이제 보통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그래서 시행령에 가보면 그 대통령에 가보면 또 거기다 또 이렇게 쭉 나름대로 정리를 규정을 하다가 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국토교통부 장관령으로 정한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게 바로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5단계에서는 이제 내 밑에 있는 게 이제 행정 규칙. 그러니까 여기 아까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 규칙이라고 했죠. 시행 규칙.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 부령 시행 규칙. 이 행정 규칙하고 시행 규칙하고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규칙은 그 시행 규칙보다도 더 이제 하위에 있는 이건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내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령, 예규, 뭐 고시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명칭은 꼭 행정 규칙이라면 안 쓰고 뭐 훈령, 고시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행정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지자체장이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그냥 규칙.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그래서 그것도 조례하고 규칙이 또 다릅니다. 재정 주체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지금 표방하고는 있지만 아직 충분히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만든 자치법규의 효력이
행정부 내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의 어떤 준칙으로 삼는 행정 규칙하고 거의 비슷한 반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 자치법규의 그 위계가 최소한 총령 2명 정도는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법률과 동격이나 거의 지방자치 선진국들 주로 유럽 국가나 뭐 이런 데는 가면은, 그래서 그런 데는 그 지방에서 자치법규를 정하도록 돼 있는 건 법률에서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만 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또 일정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그건 또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는 정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어느 정도 대등한 범위에서 각자 영역을 존중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법을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나눠진다. 실전 이거 뭐 그런 식으로 오늘 이제 헌법을 이고 그런 헌법적인 그렇다면 그러면 다만 있을 뿐이고 다 실전법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 여러 국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와서 발달한 건데 이게 과거에 국가와 개인만 존재했습니다. 국가와 개인만 우리 우리 민주시민교육센터 이런 데도 다 사회죠.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또 새로운 사람들 그런 것들이 이제 노동관련법이 있고 경제관련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또 결국 기업도 시민들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조직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에 있죠. 중요한 보장 관련법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공법 중에서도 실체법 그 중에서도 헌법 여기 위 위치해 있는 것이고 여기 밑에도 또 여기 뭐 있습니다. 행정관련법만 해도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법의 한 7, 80%는 행정 동법도 제가 등등 누구 그다음에 그 외에도 무슨 각종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든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분류를 이제 이와 같이 역사 2교시나 아니면 요 1교시 후반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헌법 조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문 제가 같이 그때 보내드려 혹시 이 안에 이게 들어있나 모르겠네요. 조문이 이렇게 있어요. 헌법 조문 그때 같이 제가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 보면서 하면 더 좋은데.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 미리 보라고. 그럼 올려드리긴 요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1교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조문에 대해서 조문을 시간이 닿는 대로 주로 이제 기본권 부분을 총괄과 기본권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이나 PC에서 이거에서 그렇게 해서 뭐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요. 좋겠습니다. 자, 공식적으로 제정이 된 것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포가 7월 17일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헌절을 7월 17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전문에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기서 국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뿐 아니라 여러분 이따 그 다음에 임시정부는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재헌헌법에 보면 지금 우리 되고 나서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은 기미 독립운동으로 건립됐다고 나옵니다. 아예 그냥 그렇게 못을 박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을 가지 역사적 연호는 헌장 그 당시에 헌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먼저 전문을 보시면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운동으로 건립됐다 이걸 전문의 내용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근원적인 판소가 가지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친일파 재산환수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할 때 바로 그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임에도 재산권 박탈이나 참정권 박탈은 허용되지 것이 3.1운동 우리 헌법재판소 보시면 불의의 4.19 민주이념 계승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헌법학자들은 바로 우리나라가 헌법 조문에는 저항권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바로 이 4.19 민주이념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헌법도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권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를 위해서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취해보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봉기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그 헌법을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는 또는 파괴하고 있는
그런 불의한 정권을 내쫓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이제 저항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줄 보시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인도와 동포에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예, 바로 이 두 번째 줄은 주로 이제 우리 민족이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사회적 폐쇄과 불의를 타파하며, 예, 자유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보하여,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그냥 좋은 말만 갖다 붙여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정확한 의미가 딱 정해져 있는 말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것은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첫째는 국민주권 사상입니다. 국민주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국민주권, 모든 국민이 다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이제 가장 첫 번째 태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권력 분립입니다. 그것은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논리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자, 국민이 모든 주권의 소유자인데 그것을 국민이 일일이 다 그것을 행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주권의 법과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인 국가기관에 담당하는 권한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집단에다 몽땅 다 몰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이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권한을 쪼개서 권한을 맡겨놓는 겁니다. 그 계란을 한 방울이 안 닿는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흘러나온 여러 가지 권력들이 있죠, 권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대표적인 것이죠. 이거를 각자 다른 사람들, 다른 주체들한테 맡겨놓음으로써 어느 한 사람도 이걸 국가 권력 전체를 마음대로 하지 좌지우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권력 분립 사상이고요. 굉장히 불온한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몽테스키에가 이 권력 분립에 대한 설파를 한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법의 정신이라는 책인데 그 책도 나오자마자 프랑스에서 금수가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권력을 쪼개자, 이것은 바로 그 자체가 반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이 금서였고 오히려 그것이 법의 정신이 미국으로 건너서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바로 법의 정신 적용한 최초의 성문헌법인 미국 헌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국민주권, 권력분립, 특히 그중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법부는 침해되기 쉽습니다. 근데 사법부가 지켜져야 국민의 기본권이 반드시 수호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을 한 번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기본권 보장.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은 네 번째로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장 핵심 지침은 뭐냐면은 기본권 보장, 권리 보장 또는 인권 보장, 확장마다 말은 다 다르게 하는데 기본권이라고 해도 되고 인권이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인권 보장, 이게 바로 모든 국가 권력의 존재 이유고 헌법도 바로 국민의 그와 같은 인권,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도 바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핵심적인 지도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네 번째 말씀드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정치적 자유고요. 정치의 자유, 정치적 자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한 국가 이념을 얘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유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없으면 그 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예, 이것이 이제 선진 국가들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여기서 참고로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기회 균등에 나오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균등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전문에는 이 균등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제 뒤에 보시면은 또 교육의 기회 균등이 나옵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
어떻습니까? 33조, 31조인가요? 31조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균등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요. 또 뒤에 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일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또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 나옵니다.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중앙선거관리 좀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116조, 네. 116조에 보시면은 1항에 보시면은 선거운동은 뭐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거 이렇게 요 네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중요한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임시정부법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임시정부의 그 핵심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삼균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 삼균주의를 최초로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그 임시정부 초창기부터 활동하신 조소왕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임시정부 외무부 장관을 했어요. 요즘 따지면. 그런데 그분이 그 대한민국 임시헌장도 기초를 하시고 뭐 그랬던 분인데요. 그 조소왕 선생이 바로 이 삼균주의를 주장했어요. 삼균주의는 뭐냐면은 정치, 경제, 사회의 완전한 균등. 이게 이제 삼균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교육이 들어가 있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아주 독특한데 이분이 굉장히 선각자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임시정부 외교부 장관을 했어요. 외무부 장관을 했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많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실제 이분은 본인도 이제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또 외국도 많이 다녀왔어요. 외교부 장관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로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있는데 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간 거예요. 더 선진적인 나라. 그 당시에 뭐 우리는 일제 식민 강점기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유럽 국가, 뭐 유럽, 미국, 영국 뭐 이런 데 다 갔습니다. 그래서 가본 결과 이분이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나라는 바로 정치와 경제와 교육이 완전하게 그 균등을 이루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죠. 그게 그래서 나중에 40년대에 와가지고는 그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도 그 삼균주의 사상의 핵심이 거기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근데 바로 그 정치, 경제, 교육의 기회균등을 지금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재헌헌법 때부터 내려온 사상입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왜? 임시정부의 요인들의 핵심 핵심 세력들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국회를 만들 때, 재헌국회 만들 때 참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김구석이 이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근데 2대 때부터는 이제 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참여를 하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조소왕 선생도 그래서 2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내고 했었는데 그래서 비록 뭐 그렇게 그런 역사적인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지도 이념이었던 삼균주의를 재헌헌법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의 기회균등, 그 다음에 보통선거,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도 다 선거권 주고, 그 다음에 뭐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선거권을 줬습니다. 이거 그 당시로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보통선거, 정치의 기회균등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정치, 교육, 그 다음에 경제의 기회균등 여러분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특히 재헌헌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거의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뭐 거의 뭐 통제 경제 체제에 가깝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근로자 이익균정권 이런 것까지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업들은 다 국공유화한다 이런 규정까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재헌헌법은 특이한 게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게 하는 걸 경제질서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정 태도죠. 그게 바로 우리 그 임시정부 때부터 삼균주의에 의해서 이것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재헌헌법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헌법기초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재헌국회 때 속기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납니다. 우리 그 재헌헌법은 그때 이제 헌법 막 초안을 만들면서 이것은 우리가 임시정부 헌법, 임시헌법을 많이 원용을 했고 많이 거기서 이끌어왔고 그 다음에 선진국의 헌법 이런 것들도 많이 참고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역사적 유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할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1조 1항 2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유명해서 근데 이걸 또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공화국만 설명드릴게요.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에서 민주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다수의 지배입니다.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이게 라틴어로 데모크라치아인데 이것이 데모스에 의한 크라치아. 즉 그래서 공화는 뭐냐? 공화는 공화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화주의는 뭐냐면 자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데 공화주의는 어떠한 지배관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급진적인 느낌도 줘요 공화주의가. 근데 또 잘못하면 그게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배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래서 그러면 서로 이거 양립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가치예요. 실제로 족보도 다릅니다. 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 나온 겁니다. 공화주의는 로마 공화국에서 나온 것이에요. 주체가 달라요. 일단 탄생에 그게 다릅니다. 네. 근데 서로 다른 게 왜 이게 세기에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절대왕정이 있었잖아요. 왕을 날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배 질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갈래가 나뉘어서 자 소위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말하는 부르주아라고도 하고 뭐 또 이제 중산층이라도 하고 상인 계급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중산층 교양도 있고 재산도 있는 이 시민이라고 하죠. 시민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그 시민 계급은 그 어떤 대표를 뽑아서 요새처럼 국회의원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선호했어요. 반면에 그걸 이제 간접 민주주의라고 흔히 요새 우리가 얘기하죠. 반면에 그 당시에도 특히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하층민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뭐 쌍큘로트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모르겠는데 옷 돈이 없어서 반바지만 입고 다닌다. 그건 쌍큘로트 반팔이라는 뜻이에요. 쌍큘로트 반바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직접 민중들이 권력의 주체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보면 무슨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이런 거 들어보시죠.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극심한 정치적 갈등에서 왕도 목을 날렸죠. 마리 앙뚜아네트도 참 목을 날렸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라는 그런 기간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러다가는 다 망하겠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오면서 이제 혁명은 사실상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시민 계급과 하층민들이 서로 타협을 해서 나온 게 바로 거기서 등장한 정치 사상이 바로 소위 말하는 대의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서 하는. 그러나 그냥 그렇게만 가면 너무 섭섭하니까 공화주의적인 요소를 넣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민주공화의 민주공화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구현이 되고 있냐면은 자 민주주의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권력 분립에 의해서 이것이 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나라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라 해서 어떤 다수의 어떤 그걸 존중하되 그런 공화주의 즉 다시 말해서 누구도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는 따라서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게 바로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옛날에 사법연수생들이 연수받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연수생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은 바로 약자와 소수자 보호의 최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네? 그 약자, 정치적 소수자 또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그 헌법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는 실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공화국은 서로 상반되는 요구를 하나로 타협시키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보다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국민의 뜻이 보다 제대로 반영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죠. 자, 2조,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국가의 3요소로서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를 듭니다. 그 중에서 주권은 지금 1조에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2조는 국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조는 바로 영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조가 이른바 국가 3요소설의 근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국가 3요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독일의 옐리네크라고 하는 그 법학자가 주장한 것인데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학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시정부를 폄훼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옐리네크의 그 국가 3요소설을 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이 3요소 중에서 국민이 없었고 국토가 없었다, 영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국가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 헌법학자, 국법학자들 중에는 꼭 그런 3요소설뿐만 아니라 국가의 그 독립이라든가 또는 국가의 건국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면 그 순간부터 국가는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처음 1770년에 독립선언을 했죠. 독립선언한 날로부터 건국기념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10여 년 후에 미국이 비로소 독립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헌법을 만들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1788년인데 그때를 미국의 건국기념일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을 했던 그날 1776년 7월 그날을 7월 14일인가요? 그날을 바로 자기들의 건국일로 보고 있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국가 3요소설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4조는 뭐 이제 통일 조항이라고 하죠. 자유민족 기본 질서 이것은 뭐 아까 설명드렸고 5조는 이제 국제평화, 이제 평화 조항이라고 합니다. 평화 조항. 그리고 특히 2항에서 국군의 사명에 대해서 하는데 마지막에 정치적 중립성 준수된다. 이건 바로 이제 현행 9차 헌법 개정 때 들어간 조항입니다. 그 이전에 너무 오랫동안 군사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거 다시는 이제 그런 게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6조, 7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8조가 이제 정당 조항인데요. 참 이제 정당은 우리 헌법상 처음으로 들어간 게 언제냐면은 4.19 직후에 제 3차 헌법 개정 때, 3차 개정 때 정당을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막 진보당 사건 해가지고 정당을 그냥 정부에서 막 그냥 영업 취소하듯이 등록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활동이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당 보호 조항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5.16 쿠데타 이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쿠데타로 집권하고 나서 그때 했던 개헌이 제5차 개헌입니다. 5차 개헌인데 그때는 아예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 출마를 못하겠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무소속이 나올 수 없겠어요. 무소속이 반드시 정당 소속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당을 이제 그 절대적 정당 국가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당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했었고 그게 이제 일설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젊었을 때 어떤 당에서 활동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는 이제 여기 하여튼 8조에 의해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정당 해산을 할 때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당을 매우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전통문화, 민족문화 그러니까 야 우리는 그냥 옛날 것만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이것만 하나보다 그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밝히기를 이것을 꼭 우리의 어떤 고유한 문화만을 배타적으로 이것을 저거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
원리를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뭐 우리의 고유 문화, 전통 문화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뭐 보장을 안 한다 그건 아니고요. 네, 폭넓게 개방적인 태도로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총강 1조부터 9조까지의 총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우리 헌법이 1조부터 130조까지 있습니다. 130조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10조부터 39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이 오늘 일단 1교시 시간이 벌써 근데 지금 6시 50분 근데 8시까지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거 쭉 처음부터까지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중요한 것만 좀 탁탁 짚어서 하겠습니다. 쪽집게서는. 자 여러분 일단 다른 건 몰라도 10조 이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인간은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권 조항에 쉽게 말해서 제일 으뜸 가는 조항이 10조. 원래는 그전에는 옛날에는 우리 평등 조항 11조였습니다. 이게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간으로서의 전원과 가치 이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전원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헌법의 대원칙이죠. 그래서 이건 개별적인 기본권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어떤 기본권 조항의 해석의 원칙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으로서 전원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명권, 우리 헌법의 규정은 없지만 생명권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이 바로 제10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노예계약, 여러분 뭐 연예인들 뭐 노예계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인간으로서 전원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물론 민법에 의해서 무효가 되긴 하지만 민법에 의해서도 무효가 되지만 바로 헌법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무효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행복추구권. 이 행복추구권이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유권 중에 하나, 여러분 설명을 못 드렸는데 기본권은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편의상 헌법 조문에는 안 나오지만 자유권적 기본권, 첫째 자유권적 기본권, 두 번째 참정권, 세 번째 청구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사회적 기본권 이렇게 합니다.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그 다음에 사회권. 짧게 얘기하면 세 글자씩 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행복추구권은 자유권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에 대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적 기본권이나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국가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은 아니다. 국가에 대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할 권리는 아니고 내가 알아서 행복을 추구할 테니 방해하지 말아다오. 이게 바로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러려면 뭐였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옛날에 뭐 요즘도 한테리 보면 그 옛날 필름 보면 나오는데 뭐 70년대 보면 뭐 잔발 단속하고 뭐 치마 단속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요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다 행복 추구권입니다. 내가 내 스타일대로 살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겠다. 이런 거에서 뭐 누구도 터치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자기운명 결정권. 그 다음에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이런 것들입니다.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예를 들어서 그 시위할 때 뭐 차벽 있잖아. 버스 막 경찰 버스를 막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사람들 못 드나들게 하는 거, 시위 장소로 못 가게 하는 거. 옛날에 서울광장에서 그런 거 한때 많이 그런 거 했었는데 그런 게 사람들로 하여금 통행을 못하게 해가지고 자유로운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가서 미연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권력 행사가 그랬는데 그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너럴 포괄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권 이거 헌법에 없거든요. 명문적으로. 근데 그거를 어디서 냈냐면 바로 행복추구권에서 도출시켰습니다. 그런 겁니다. 행복추구권에서 나온 게 그런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있고요. 또 성적 자기결정권, 뭐 예를 들어서 간통죄 폐지 이거 다 그런 거에 의해서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조는요, 평등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기본권 조항에서 제일 먼저 있었던 게 평등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평등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도 평등권 다음에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께서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유와 평등이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양면 것 같은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특히 북한은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이제 하다 보니까 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평등을 부르짖으면 쟤는 북한 쪽인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못하고 이제 자유만 그동안 좀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평등이 제일 지원헌법 때부터 평등을 자유권보다 먼저 냈어요. 왜? 지금도 평등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람 이게 헌법재판소에 판례 보면 재산권 이거 이제 어떤 사람 재산권을 침해했어. 왜 쟤한테는 재산권을 이만큼 보장해 주는데 왜 얘는 조금밖에 보장 안 해주냐? 그래서 왜 나한테는 요거밖에 보장 안 해주냐 재산권을. 그래서 헌법소원을 했어. 또 위헌법률 심판을 했어. 근데 헌재에서 뭐라 하냐면은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지기를 전에 그거를 하기 전에 이미 평등권이 침해됐다. 저의 평등권이 침해됐다 이거예요. 왜 쟤보다 나를 더 재산권을 덜 보장해 주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평등권이 침해됐고 왜냐면 평등권 침해된 이상 재산권 침해를 따질 것도 없고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본다. 예.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평등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재판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 현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한 20년 전에 있었던 판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헌재가 헌법에서 평등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또 어떤 사람 부자가 해야 되고 똑같이 자유로워야 돼. 똑같이. 네. 그러니까 자유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똑같이 최대한 자유를 누리려면은 반드시 평등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양면이 동전의 양. 그러니까 너 평등할래? 너 평등이 좋아? 자유가 좋아? 이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건 똑같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고 폭력적 질문이에요. 똑같이 중요해요. 똑같이. 근데 특히 사회적 기본 이런 거 있잖아요. 평등권은 그 네 개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평등권은 그냥 걔는 쪼커예요. 쪼커. 여러분 쪼커 아시나요? 광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쪼커여서 얘는 다 껴요. 다. 이게 다른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따질 때 항상 함께 달라붙어요. 아까 말씀드린 재산권 침해됐는지 여부 따질 때 항상 평등권 침해 여부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위헌인 거예요. 그냥. 요즘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따지죠.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를 꼭 따져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평등권이 상당히가 아니라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그것만 기억하시면 평등권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조 신체의 자유. 예, 이거는 건너가겠습니다. 너무 이거 많고 우리나라 엄청나게 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옛날에 박정철 많은 민주화운동 때 고문치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형사소송법을 갖다가 헌법에다 이제 박아놨어요. 제가 여러 나라 헌법 봤지만 이 정도로 치밀하게 형사소송법을 거의 헌법에다가 거의 핵심적인 이념을 다 박아놓은 명시해놓은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 거의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이런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대한 그런 그 인권 침해 지금도 있으나 예전에 비하면 거의 상전벽해죠. 많이 좋아진 거고 그러나 앞으로도 물론 더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다음 13조는 중요하죠. 모든 국민은 행위실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행위시법주의, 그러니까 소급입법으로 사람을 처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13조 2항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소급입법에 의한 참조권 제한, 재산권 박탈 안 된다. 13조 3항은 연좌제 금지,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벌받지 않는다. 12조에서 제가 이거 건너뛰려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려요. 12조 1항 보시죠.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뒷부분이고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냐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처분, 강제력을 받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장의 뭐 해석이라든가 단어의 뜻은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걸 굳이 읽어드린 이유는 이 부분이 법치주의, 아까 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내용이 바로 법치주의, 그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라고 했는데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아까 말씀 안 드렸나? 네. 그렇다면 다시 추가를 하겠습니다.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뭐 체포, 구속, 압수수색, 뭐 또는 처벌, 보완처분 이런 걸 이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 12조의 요 구절이 단지 신체의 자유 내지는 그 수사나 어떤 인신 구속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모든 국가 작용을 다 지배하는 법치주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어딜 봐도 법치주의란 말은 안 나오지만 바로 이 12조 1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헌법이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4조부터 쭉 해서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개별 자유권들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여러분, 거주 이전의 자유는 이것은 소위 말하는 경제적 기본권이고요.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봉건 시대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 봉건 영주한테 얽매여가지고 거기서 다 농사를 짓든 뭐 도자기를 만들든 뭐 대장간을 하든 다 봉건 영지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혁명이 이루어지고 그런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든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주 이전의 자유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되어 있지만 폭넓게 직업의 자유, 다시 말해서 직업을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할지 뿐만 아니라 내가 직업 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영업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도 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16조는 이제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데 여기도 역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12조에 나오는 영장 제도와 또 같습니다. 그래서 16조 주거의 자유는 어떤 의미에서 신체의 자유의 확대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주거하고 아까 14조에 거주 이전, 거주하고, 일단 거주는 내가 사는 좀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역. 반면에 주거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집이라든가 무슨 자동차라든가 뭐 교실 이런 데도 주거에 해당하죠. 이런 데도. 이런 거를 이제 주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조의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건 근대적 기본권으로 되게 중요하죠. 이게 17조하고 그 앞에부터 본 주거의 자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통신의 비밀, 이게 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생활을. 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되겠고요.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특히 요즘 들어 아주 개인정보 보호권,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정보 관련한 정보 자기 개인정보 관련한 재반 권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9조 이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단순히 그러니까 모든 내면의 어떤 내 생각을 다 양심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 자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사상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을 해석하는 게 통설입니다. 사상은 또 양심보다 좀 한 번 더 나가는데요. 양심이 주로 개인의 영역에 머문다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의 문제.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사상의 문제인데 그런 것도 자유롭다. 이렇게. 시간 58분인데 시간은 어떻게 조금 휴식을 취했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럴까요?
10분, 예, 딱 5분 줬다고. 예,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몇 시부터 시작하려고 얘기 안 해. 예, 그러면 시작을 지금 7시 8분이니까요. 7시 정확히 15분에 하겠습니다. 네. 7분이요, 7분. 7시 15분에 뵙겠습니다. 그럼 저장을 해주세요. 계시님 라이브 좀 해봐요. 라이브 좀 해보고.